주제가 상당히 좀 거창한 거죠. 네. 저는 외교부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해외 근무를 22년 했고, 국내 근무를 13년 했습니다. 근데 국내 근무는 이 아시아를 통괄하는 외교부의 아시아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오래 일해서 특히 일본에는 제가 근무를 오래 해서 잘 알고요. 중국은 우리가 업무를 하는 중에 중국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을 가본 일은 없어요. 물론 여행은 여러 번 했지만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북중러 한미일하면 결국 남북한을 빼면 네 나라가 이제 되는데 그 네 나라가 다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치명적이라고 할까, 결정적인 안보 외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죠. 저는 러시아에는 대사로서 몇 년 있었고요. 또 푸틴하고도 여러 번 만났고요. 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을 할 때는 시진핑하고도 박근혜 대표 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시다 일본 총리는 우리보다 새카맣게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없고 바이든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무슨 교과서나 이런 강의에서 들은 그런 지식을 토대로 한 게 아니라 제 오랜 외교관으로서의 근무한 중에 터득한 경험이나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게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까 고영주 대표께서 이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된 이 러시아와 중공과 북한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외교 정치적으로 사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원래 러시아는 지금은 이제 체제가 변화가 됐다고 그러지만은 소련 공산당이라는 게 1912년에 창당됐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5년 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레닌이 집권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 1990년대까지 계속 되다가 1991년에 소위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토는 개혁 개방 신사고 이런 거에서 뉴 러시아라는 것을 탄생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결국 푸틴이 22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 형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다 이런 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옛날에 러시아 제국 시대에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푸틴은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러시아를 지금 우리는 얘기하기를 KGB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KGB. 푸틴은 KGB 간부 출신이죠. 저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13년 동안 팀장 노릇을 하고 그랬는데 철저한 공산주의자인데 지금은 이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가면하면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종북 세력이 여기 다 그렇고 가면 다 쓰고 있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는데 시장 경제, 자유 인권하고는 거리가 먼 나라가 지금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요새 이번에 이제 시진핑 소위 3기 해가지고 영구 독재 체제로 이제 굳혔는데, 시진핑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몽. 이제 문재인이가 뭐 중국몽 같이 꾸자고 그러는데, 중국몽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위 양백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그리고 1949년에 중공 정권이 수립됐으니까 이제 49년 되면 이제 중공 정권 탄생 100주년이 되는데, 이 두 가지 100주년을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이 당 창당 100주년에는 소위 소강 사회를 이룬다. 중국 인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1차 목표가 달성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정권 100주년 기념에는 세계 제1의 국가가 된다. 미국을 제키고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된다. 이것이 소위 중국몽인데, 그거 문재인이가 이제 그 꿈을 같이 꾼다고 그러니까 참 가상할 만하죠. 예. 그리고 북한은 아까도 우리 고영주 대표가 하셨지만은, 그거는 뭐 수령 절대주의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지금 러시아나 중공이나 북한, 그 세 개 나라에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랄까?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전체. 인민이라는 건 한 수령 한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럼 뭐 러시아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전체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 표가 통용되는 그 체제,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체제의 본질이고, 지금 북중러를 관통하는 하나의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 근데 그 시간은 얼마? 시간 한 4, 50분, 한 4, 50분 하죠. 4, 50분? 이거 얘기가 길어 좀 곤란하겠네. 근데 제가 좀 자제하겠습니다만. 근데 지난 5년, 이미 6년 전이네요. 우리 고영국 대표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대부분이 다 광화문에 가서 외치고 그랬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만은, 우리 김석호 차관도 마찬가지로 외교관 출신인데, 우리 전직 외교관 출신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이라고 그래서, 가장 어두웠던 암흑 시절,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한 성명을 10여 차례 내고 거리에 나가서 투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왜냐? 바로 북중러는 우리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적인데, 그걸 따라서 하겠다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은 이제 망했구나, 그런 좌절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몸부림을 쳤는데, 바로 작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은, 저는 새벽 4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겠지 하고서. 근데 과연 뒤집히더라고요. 새벽 4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확정 뉴스가 나오고 한두 시간 잠을 잘까 말까 하고 깼는데, 바로 9시에 동작동 현충원에 참배하는 계획이 있는데, 시간을 봐도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도 그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화하는 것 때문에 잠시 한 10분 늦어서, 세상이 정말 바뀐 것일까?
전 정말 내 살을 꼬집어 봤어요. 예. 근데 바뀌긴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취임식이 작년 5월 10일 아닙니까? 벌써 이제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그 취임식 뭐 저도 가서 다 봤습니다만은 바로 취임식하고 열흘 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거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 전에 5년을 되돌아보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게 기적 같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와서 바로 어딥니까 평택에 그 미군 기지 방문하고 거기서 대통령하고 만나고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땐 부회장이죠. 그냥 거기 삼성 공장, 반도체 공장 다 시찰하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이게 그 지금까지의 그 꽉 막혔던 게 다 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그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6월 달에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했어요. 저 브라셀. 그래서 브라셀은 제가 대사로 3년 동안 있었던 데인데, 하여튼 거기에서 그 한 연설을 보면은 그 자유와 평화라는 것은 국제 연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분이 그 선거 유세 중에도 자유, 인권, 법치 이런 걸 수차 얘기했지만 그것을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런 연설을 하니까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그때 이제 많은 그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겠지만은 뭐 순회들하고 회담하고 이제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UN 총회에 참석해서 또 연설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연대 얘기입니다. 자유와 연대. 그 자유와 연대라는 건 지금 우리 외교를 관통하는 하나의 그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문재인 정권 하던 거는 그건 굴종이고 예속이고 노예, 그것에서 완전히 180도가 달라진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한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행사가 이 아세안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푸놈펜,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했지만 거기에 윤 대통령이 가고, 거기서 이제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거기 그런 데는 시진핑이 안 오고 그 총리가 오게 돼 있죠. 하여튼 거기 이제 윤 대통령도 가고 기시다도 가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아시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인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연대, 자유연대. 그 사람은 그때 거기선 자유라는 말 안 쓰고 연대를 썼더라고. 중공을 이제 생각해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근데 그것이 너무나 제가 보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그거 푸놈펜에서 끝나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한 해가 바뀌고 이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이제 한 것이 지난 3월 6일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그 일본하고의 문제, 그 징용공 문제, 배상 문제, 이것을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아주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바로 열흘 후에 3월 16일 날, 17일 날 도쿄 방문해서 기시다 국무수장과 회담하고, 그 1년의 행사가 주마등 같이 이제 가지만은 너무나 잘 짜여져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어서 나온 것이 이제 지금은 조태용 우리 저 안보실장도 그렇고
미국에 가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지만은 4월 26일 날 윤 대통령 워싱턴 방문이 있지요. 그것도 국빈 방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국빈 방문이라는 건 그 원래 가서 회담은 물론이고 만찬을 하는 것이 이제 의전상으로 만찬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에 국회 상하의원 합동회에서 연설하는데 바로 이번에도 4월 27일 날 일정이 잡혀 있지요. 그래서 상하 양원 합동회에서 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5월 19일부터 22일 동안 저 히로시마,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그 정상회의가 있는데 거기 또 우리 윤 대통령을 초청을, 우리 G7 멤버는 아니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가 G7 정상회담에 하나의 파트너 국가로서 이제 초청을 받고, 이제 그렇게면 거기는 기시다가 이제 주관을 하지만은 7개국 정상 뭐 바이든을 포함해서 다 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 전직외교관들이 투쟁할 때 늘 외쳤던 것이 우리 미국하고 등지는 물론이고 일본하고 등지는 이건 망국의 길로 간다. 빨리 돌이켜라 하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너무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이제 마치면 결국은 아직 스케줄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신문에 보도되기는 6월 달쯤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에 와서 이제 한일 간에 다시 정상회담. 그것이 소위 한미일 그 삼각 공조의 이제 피어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것은 그 문재인이가 집권하기 전에 있던 상태로 다시 되돌린 거지만은 그것이 정말 숨가쁘게 지금 1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무슨 좋은 소식이 없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생깁니다. 뭐 그건 이제 그 정도로 해도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5년 동안에 한 해악이 얼마나 컸느냐. 여러분들 뭐 다시 이게 생각하기도 싫은 문제지만은 제가 그 북중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최근에 뭐 얼마 안 지났죠. 푸틴하고 시진핑이가 모스크바에서 만났습니다. 3월 22일인가.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하고 이 자유 진영이 전체적으로 러시아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관련돼 가지고 중공과 러시아 그리고 거기 이제 북한을 함께 싸잡아서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태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저항을 하기 위해서 그 시진핑이 이 모스크바를 방문을 해서 그게 무슨 공동 성명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사진 한 장 찍은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는 거기 대항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전에 젤렌스키는 작년 12월 달에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하고 이제 만나서 그 협력을 하는 것을 다짐을 했고, 그리고 젤렌스키가 간 거하고 요번에 3월 달은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 영부인이 또 갑자기 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와이프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달 후에 바이든이 아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다시 이제 그 결속을 다짐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또 그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난 바로 그 날에 이 일본의 기시다 구미오 총리가 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이것이 굉장히 그 아주 좋은 균형을 이루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도 결속하고 우리도 결속하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윤 대통령이 아직 우크라이나 방문은 할 계제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국제 현상은 이 윤 정권이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는 것은 자유진영 세계에서는 굉장한 쇼크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나토에도 부르고 또 미국에도 부르고 일본에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 삼각 연대라는 게 지금 자꾸 부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건 윤 대통령이 그 캠페인 중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자유와 인권과 법치 이 세 가지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연대, 바로 그것을 이제 강조했고, 그것이 여러 나라에 이제 맥혀 들어간 거고,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급속하게 화해를 이루는 것도 바로 그것이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동안에 그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가 5년 동안에 정말 이제 뼈다구만 남을 정도로 약화된 것은 이제 수복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데,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그 문재인이가 한 것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일본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 그런 거를 5년 동안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저는 일본을 전문한 사람으로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번에 그 징용공 문제 해법을 통해서 여론이 어떻건 혹은 그냥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난 그것이 정말 새 정부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일본하고의 문제는 세 가지가 이제 부각이 됐었죠. 하나는 소위 위안부 문제라는 게 있었는데,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정권 때 2015년 말에 지금 총리가 된 기시다 부미오 총리가 외무 대신을 할 때 서울에 와서 그 당시에 그 윤병세 외교장관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그 합의에 특징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이제는 이제 완전 무결하게 이걸로 끝내자. 그래서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걸 명시했어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합의다. 그런 걸 사실 그 합의문에 그런 거 넣는다는 게 사실은 그게 보통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 자꾸 그걸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문재인이가 집권하자마자 파기를 버렸잖아요, 그거. 근데 그 우리도 놀랬지만은 국제사회가 전부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것뿐이 아닌데, 근데 국가 간의 외교라는 거는 그 신뢰의 기초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신분립이라고 이제 한자 사자성어로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그 무신분립이라는 그 외교의 대원칙을 그냥 깨버린 거니까, 일본도 경악을 했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이걸 한일 간 관계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약속한 건 그냥 안 지키는 거네. 이제 그런 인식들이 이제 확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그 우리가 외교가 될 수 없지요. 그 문재인 5년 동안 외교 왕따는 건 뭐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거든. 북한이 하는 수법이거든. 북한이 우리하고 수십 개 약속을 했지만 하나 지킨 게 있습니까? 마찬가지. 또 중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건데, 그래도 문재인이가 마지막에 퇴임하기 얼마 전에 그 위안부 합의 자체는 뭐 유효한 것이라고 엉뚱한 또 발언했는데, 난 그 의미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도 상당수는 만들어진 할머니들. 네. 거기에 일본이 기금을 내서 10억 엔, 우리나라 100억 원 정도 해서 이제 그 재단을 만들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전부 그냥 없는 걸 해버렸으니까 국고에 집어넣고, 그게 이제 앞으로 해결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징용공 문제가 바로 이제 2012년에 판결이 나가지고 그 배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자꾸 항소하고 올라가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난 것이 2018년에 그 당시에 대법관이었던 김능한 아십니까? 김능한. 김능한. 예, 김능한. 그게 그 배상 이거 땅땅 두드렸는데 그 건국하는 심정으로 그랬다. 이렇게 건국하는 심정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은 소위 그것은 그 뭐죠? 사법자재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게 이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는 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있는 원칙이고, 그것이 국경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65년에 우리가 청구권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일본에서 무상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를 받은 거예요. 나머지 이제 민간 차원이 좀 있습니다만 그건 카운트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그걸로 우리가 뭐 포항제철, 고속도로 뭐 여러 가지 뭐 서울 지하철 등등 다 경제 개발에 썼지만은, 그때 그 합의 문서는, 조약상 합의 문서는 그 국민 간, 개인 간의 회사 간 또는 정부 간, 국가 간의 모든 권리, 재산, 의무, 그리고 청구권은 이 협정으로서 다 종결됐다. 그 종결되는 게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하다. 이 세 가지 용어를 썼어요. 최종, 해결, 그걸 또 확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 자금을 받아서 경제개발에 쓰는 것하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피해를 입은 당사들한테 배상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는 이미 해결된 건데, 그거를 이 대법관이 뭐라고 건국하는 기분으로 애국자네요. 그 사람만 혼자 애국자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저는 우리가 그 운동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일본 외교관들도 그냥 교류가 많죠. 거기에 이건 잘못된 거다는 걸 그 사람들하고 쭉 얘기를 해오던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하겠다, 이것을 이제 박진희가 발표를 했고 바로 이제 일본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로, 이부터 앞으로는 이제 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관계를 결정적으로 나쁘게 했던 것이 또 한 여러 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그 11월 그 3, 4년 만에 우리 해군이 이제 그 국제 행사를 합니다. 그 해군 관함식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해군 관함식을 하는데 그건 국제 이제 해군들을 많이 초청하고 일본도 초청했죠. 그게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이제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본 해상 자위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히노마루가 아니고 소위 우길승천기라는 거 우리 저희 반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맨날 그거 까는 우길승 그 해군을 일본 그 해상 자위대를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그 전에는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들어서 그 깃발 걸고 오려면 우리는 받지 않아. 이렇게 해서 결국 일본이 참여 안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해군 간에 그 감정이 이제 고조가 됐는데 그러다가 바로 2달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뭐 신문에는 날뚱말뚱 지나갔습니다만은 저쪽 우리 독도 한 동북방 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그건 이제 공해죠, 공해. 공해 그것이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의 소위 경제 수역이라는 게 맞닿는 곳인데 거기는 대화태라고 하는 해역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하고 이제 어업 교섭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잘 알죠, 거기. 근데 거기에 그 느닷없이 광개토 대왕함이 출연을 했고 거기에 일본 초계기가 왔는데 거기는 그 일본이 주로 그 어장에 오징어 잡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먼 데지만은 그걸 항상 감시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해군하고 일본 그하고 충돌이 됐는데 그 우리가 보통은 양국 해군 간에 그건 우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느닷없이 그 광개토 대항함에서 조사를 했다. 저는 그거 전문가는 아니고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미사일 쏠 수 있어 하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초계기가 접근하니까. 그래서 그걸 상당히 시간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먼 데를 왜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이라는 게 그게 그 구축함이거든요. 한 3,300톤 구축함이고 그거 뭐 미사일도 달고 뭐 헬리콥터도 몇 대 싣고 다니고 그러는 건데 그건 큰 전쟁이 있을 때 이제 하는 그건데 어떻게 그렇게 먼 데를 왜 우리가 거길 갔을까? 거기 오니까 일본 초계종 이거 이상하게 그냥 군함이 그냥 그쪽으로 가니까.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뉴스 슬쩍슬쩍 지나간 것이 그 북한에서 온 선박의 무슨 뭐 구조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원 구조 무슨 긴급 사태가 발생.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것은 금방 해결돼서 뭐 갔다든가 그런데 그 일본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거하고 이제 몇 달 있다가 나온 사건이 뭐냐 하면은 그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해서 그 리스트, 그 소위 화이트 리스트가 이런 게 있죠. 옛날에는 그 코컴 리스트라고 해서 공산권에 이제 그 수출한 전략물자는 자유진영 전부 이제 카트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화이트 리스트라는 거에서 화이트 리스트는 그 국가는 그냥 자유무역을 하는데 일본이 딱 스톱을 걸었죠. 스톱. 그 뭐냐면 이제 그 소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불화수소라는 건데 불화수소. 그 불화수소에 39톤의 행방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여기서 어떻게 썼다는 게 없어. 그 우리 관세청하고 일본 세관하고의 통계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것이 뭐 공식으로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불화수소라는 게 이제 핵무기 만들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건데 어디로 갔느냐? 그건 북한으로 갔을 거다. 중공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중공 갔어도 북한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적하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게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전략물자고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거를 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이제 뭐 난리치고 그 당시에 해군사령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심각한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일 그게 이제 북한으로 갔다면은 그 소위 그런 우리 그 구축함이 그 그냥 엉뚱한데 그런 데 가가지고 하는 거 그거 다 그 관련 있는 거 아닌가. 또 하나 의심되는 것이 문재인이가 북한에 갈 때 뭐 여기서도 비행기 타고 갔지만은 제주도에서 항공편이 하나 떴던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 그 왜 떴느냐 그러니까 제주도 귤감을 뭐 싣고 갔다. 북한에 귤감 가져갈 일이 없는데 그러면 그 39톤이 거기 실렸나?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요. 혐의가 있는데 그게 저는 일본 사람들하고 교섭을 많이 해봐서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교섭을 할 때는 그 합의에 이르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간단한 것도 몇 달 걸리고 몇 년 걸리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그 일본인들의 장점은 일단 합의된 사항은 철저하게 지킨다. 그건 우리가 다 우리 외교부인들 다 그렇게 알고, 그건 세계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신뢰가 있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그 신뢰라는 바닥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난 것이 바로 저쪽에서 수출 규제했다고 해도 우리 소위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지소미아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 일본하고의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라는 건데요. 예. 근데 그거는 북한에 관한 정보를 우리도 가지고 있고 미군도 가지고 있지만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뭐 보면은 얘들이 저 ICBM 해 쐈잖아요. 뭐 해가지고 일본에 그 공해 떨어졌지만 그게 이제 그 소위 이 다단계 올라갈 때 그 공기하고 접촉할 때 이제 그게 그 스무 속에 되질 않고 그 떨어지는 장면을 일본 그 자유대가 그 촬영을 했거든요. 이게 불길이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거. 근데 그런 거는 한국에서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거 다 탁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한미일 그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금 더 하고. 예. 근데 그 일본이 굉장히 우리의 후방 기지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 한 1, 20분 더 하셔도 됩니다. 한 1, 20분 더. 그래요. 미안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미군 부대가 지금 평택에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은 4스타 제너럴이죠. 근데 주일 미군 사령관은 3스타 제너럴입니다. 네. 그리고 주일 미군, 주일 유엔군이라는 것은 이 주한미군의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력은 우리보다 훨씬 많죠. 우리는 28,500명이 지금 뭐 그렇게 있는데 그 일본에 주둔한 병력은 한 5만 명 됩니다. 근데 일본의 우리가 막상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은 과거 6.25 때 우리 미군을 위해서 참전 16개국이 이제 그랬는데 전투병력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 날아온 것이 아니라 다 일본 통해서 왔죠. 근데 일본을 통해서 오는데 여러분들 뭐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시레이숑 그런 거 먹고 그런 이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만은 그 시레이숑을 다 미국에서 날라온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일본 기지에서 날라오는 겁니다. 예. 일본은 대개 7군데의 이 기지가 있어요. 육해 공군 포함해서. 그래서 일본 본토에는 저쪽 도쿄 근처에 그 요코다라는 공군 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요코스카라는 해군 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육군은 자마라는 데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규슈에 가면은 사세보라는 데가 바로 서해안 그 이제 해양 작전하는데 거기 또 그 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 기지는 오키나와라는 데 있습니다. 오키나와. 오키나와에는 가데나 기지라는 게 하고 후테마 기지가 2개인데 하나는 해군 기지고 하나는 해병대 기지.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 비치라는 게 또 있는데 그 오키나와 3군데 그 기지라는 것이 미군 병력의 75%가 거기 있습니다. 그건 전부 해병대 해군. 그거는 이제 그건 대만하고 물론 관계가 있고 그런데 그 한반도도 거기 다 그 기지에서 이 병참이라든 보급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지금 아까도 그 지소미아 지금 말씀했는데 그 고급 군사정보 교류가 없으면 이게 미군이 작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우리가 강화하는데 이 한일 간의 협력이 없으면 그건 완전히 그 안고 없는 모치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 정부가 항상 한미일 하는데 그 한미일 협력이라는 게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놓고 정말 괴담 수준의 그런 공작질을 하는데 이거 정말 거기에 딸려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게 너무나 서글픈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거기 대항을 했는데 대항 세력이 지금 그죠. 국민의힘이 그거를 그냥 야에 너희들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냥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형편없어요. 내가 보니까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자유민주당의 광고. 월요일날 광고 또 나갈 겁니다. 광고. 그 광고가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저도 뭐 외교부 출신입니다만 외교부가 그 대국민 홍보에 약해요. 그리고 지금 박진 장관은 인품도 다 그렇지. 근데 좀 더 파이팅 스피릿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번에 베란간 안보실장이 이제 교체가 됐는데 안보실장 지금까지 김성한 거기 또 차장 김태효 우리 아주 잘하는 사이예요. 뭐 외교부 후배도 후배지만은 그 학자 그룹으로서 우리는 수년 동안 같이 이제 하고 그런 다 팀들인데 김성환이가 소위 윤석열 캠프 때부터 들어가서 이 소위 한미 공조 복원, 한미일 삼각 협력 복원 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 분야가 국정에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다. 근데 이제 그게 느닷없이 이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을 며칠 앞두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러더니 그다음에 또 곧 방미해야 되는데 뭐 안보실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물론 새로 된 조태용 안보실장 우리 다 우리 후배지만은 아주 괜찮은 친구고 아주 미국 전문가고 그리고 그 인상은 아주 부드럽게 생겼지만은 아주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이제 미국 가 있는데 뭐 잘 하겠죠. 근데 제가 조태영 실장한테 임명되자마자 이렇게 해서 카톡을 보냈어요. 나는 축하하기에 앞서 너무 걱정이 된다. 그 자리라는 것은 정말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거 어떡하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든다. 건투를 빈다 이제 그렇게만 썼는데 그리고 그 말미에다가 그 사람이 제가 아주 존경했던 아웅산 폭파 사건 때 희생한 이범석 장관이 있었어요. 그 양반 처음에 비서실장하다 이제 외무 장관 와서 저는 열심히 모시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순직을 하고 근데 바로 이범석 장관 같이 멸사봉공해야 된다. 이는 이제 그런 뜻으로 했는데 하여튼 뭐 유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은 왔습니다만은 뭐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당은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서포트할 능력이 없어. 내가 보니까 의지도 없어.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서포트할 만한 정당 가치관이 동일하고 추구하는 바가 같고 그러면 우리 고영주 대표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저께 우리 동지들 몇 사람이 밤늦게까지 얘기를 하다가 고영주밖에 없다 그랬더니 한 분이 딱 이의를 걸어. 그분이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의지가 왜 없냐 그러니까 글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유민주당 열심히 후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